네, 연세리움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날인데요. 주제는 역시 이번에도 탈모 치료와 노화 피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그 방송할 때 말미에 이번에는 제가 주제를 조금 정해 오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정해 왔습니다. 탈모 치료에서는 모발 이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그 비절개법하고 절개법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게 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제 노화 피부 치료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울세라 슈링크 같은 그 초음파를 이용한 어떤 노화 피부 치료 방법하고 떨마지 같은 고주파, 열을 이용한 노화 치료 방법 차이가 뭔지, 어떤 게 더 이제 맞을지, 그런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윤 대표님, 프로페시아 먹는 남자입니다. 결혼 예정인데 혹시 몇 개월 전에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제 약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약 하나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피나스테리드 계통의 약과 비타민 D를 먹는다고요. 오늘은 따로 먹지 않고, 지난번에 따로 약 먹다가 살에 들렸어요. 오늘은 두 가지 약 그냥 같이 먹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 계통의 탈모약과 비타민 D를 먹습니다. 네,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약. 그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매일 드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자, 그 윤 대표님 질문하신 거, 결혼 예정인데 몇 개월 전에 먹지 말아야 하나 하셨는데요.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은요, 그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은 원래 매일 먹게 돼 있고요. 아마 결혼 예정이시면서 걱정하시는 건 이런 걸 걱정하실 거예요. 임신에 대한 걱정이 혹시 있지 않으실까? 태아 기형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제가 아마 추측을 해보거든요. 자, 먼저 임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피나스테리드 혹은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 탈모약을 먹었을 때 이것들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이 DHT라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중에 한 종류예요. 이게 억제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남자 구실을 못한다거나, 뭐 남성으로서의 뭐 그 어떤 임신을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 DHT가 떨어져도 다른 남성 호르몬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자의 퀄리티, 정자의 질이 중요하죠. 정자가 좀 튼튼한 정자여야 되고, 정자의 운동성, 정자가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정자가 사정한 후에 자궁 경부 쪽에서 안에 자궁 쪽으로, 그리고 난관을 통해서 이렇게 난소에서 나오는 그 난자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운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정자의 수가 중요해요. 정자의 수가 많아야지 이게 정말 그 몇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아이가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그 임신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약을 먹으면요, 이것들이 아주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아주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그 보통 이게 성인 남성의 정상적인 정자의 수가 한 15만 개 정도거든요. 한번 사정할 때. 근데 그 정자의 수가 약간 떨어진다거나 혹은 운동성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자의 질, 정자의 퀄리티, 어떤 유전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정자의 운동성이나 수가 아주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자의 수와 정자의 운동성을 평소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약을 먹어서 약간 떨어지는 정도가 임신에 어떤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그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조스퍼미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아예 그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숫자 자체가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영향을 조금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걱정이시라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남자들 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자 운동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결혼하시는 연령이 뭐 30대 초중반 연령이시고, 혹은 그리고 이제 또 아내도 아직 그 20대 혹은 30대 초중반 정도 연령이시고 임신이 가능한 아주 활발한 그런 연령이실 때는 특별히 임신 때문에 약을 끊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태아 기형하고 관련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약 성분의 아주 일부가 정액을 통해서
약성분의 일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여자가 직접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아기형 때문에 남자가 먹고 성관계를 하고 아이가 임신이 되었을 때 정액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미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우리가 실험용 쥐에서 사람이 먹는 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양을, 그러니까 쥐는 작잖아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먹는 양과 동일한 양을 쥐한테 줘도 쥐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근데 사람이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쥐한테 복용을 시키고 주입을 하고 정액에서 나오는 양을 봤을 때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쥐도 기형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정액의 어떤 아이의 태아 기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다만 EU에서는 피나스테라이드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경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약에 대해서는 EU에서는 이 약을 먹고 성관계를 할 때는 혹시 모르는 이런 태아기형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약간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태아기형이 나타난 예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EU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설명서 자체에 그렇게 바꾸진 않았고요. 그래서 태아기형의 문제도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프로페시아를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미리 약을 임신이라든가 태아기형 때문에 끊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젊고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6개월 정도 아내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임신을 계획을 하셨는데도 아이가 잘 안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정자 운동성이라든가 정자의 어떤 숫자가 평소에 조금 부족했던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신이 잘 되도록 약을 조금 끊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질에 약을 끊어야 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짝꿍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선생님, 아보다트 2년째 복용 중인데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게 적당한가요? 그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보다트 하루에 한 알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알 드시는 건데, 이제 약을 드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증상이 잘 약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약을 조금 줄여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여서 처방을 하는데, 이건 제가 짝꿍님을 뵌 적이 없고 직접 그 상태가 어떠신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게 적당한지 이거를 조언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방 받으시는 그 선생님께 조언을 좀 구하신다든가, 아니면은 탈모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서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시든가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보다트는 원래는 하루에 한 알씩 드시는 약이고요. 증상에 따라서 아보다트를 조금 띄엄띄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를 조금 믹스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처방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조금 유튜브가 약간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올라오는 질문이나 이런 게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러블리 원님이 비오틴이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이거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비오틴이 실험실적으로 비오틴 부족일 경우에, 비오틴 결핍일 경우에는 모발의 성장이라든가 어떤 모발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하지만 비오틴 결핍이 생길 일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현대인들의 없습니다. 비오틴 결핍이 생길 일이 없어요. 식품으로 다 흡수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을 굳이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식사 잘 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비오틴은 충분히 식사를 통해서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오틴 따로 드실 필요 없고, 오히려 비오틴 과다가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오틴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냥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질문. 자, 우선 탈모 치료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발 이식을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발 이식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FUT, FUE. 이게 뭐냐면은 FUT라고 하는 거는 Follicular Unit Transplantation의 줄임말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이게 잘못됐어요. 요 왼쪽 FUT라고 써 있는 게 FUE고요. 오른쪽에 FUE라고 되는 게 FUT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실수했네요. FUT는 뭐냐면 절개법 수술을 FUT라고 그러고요. FUE는 머리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수술하는 거를 FUE라고 합니다. 근데 이 FUT라고 하는 절개법, 이게 좀 글씨가 잘못된 겁니다. 예. FUT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저걸 궁금해했어요. FUT로 절개법을 통해서 모발을 띄면 그 자리가 완전히 비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합을 하거든요. 띄고 나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자에 아주 가느다란 흉터만 남습니다. 그 FUE를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FUE는 털을 하나하나 뽑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FUE도 흉터가 남습니다. 왜 흉터가 남냐면, 하나하나 모발을 뽑죠. 그러니까 길게 일자 흉터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모발을 뽑은 자리에 하얗게 구멍이 빵빵빵빵빵빵 뚫리는, 그럼 꼭 여드름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UE건, FUT건, 어느 정도 흉터가 남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FUT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붙어있는 피부와 그 모근을 같이 이렇게 일자로 스트립을 만들어요. 스트립을 만들고 우리 저 간호사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자세히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놓고 모발을 발라냅니다. 하나씩 분리를 해서 그 하나씩 분리한 거를 앞에 심어요. 그러니까 분리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뒤에서 큰 덩어리를 띄고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씩 분리를 하기 때문에 모근이 별로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모발을 좀 더 많이 채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량 이식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FUE 하나씩 뽑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털이 이렇게 있죠. 피부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털의 이 줄거리, 머리카락 줄기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모근을 깔끔하게 채취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근을 채취하는 게. 근데 이제 FUE라는 거는 여기다가 펀치라는 특수한 기계를 집어넣어요. 펀치라는 특수한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모근을 싹 뽑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깔끔하게 펀치가 들어가서 모근이 딱 뽑히는 게 아니라 모근이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식을 FU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절개법으로 우리가 이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착률을 한 90% 정도 생착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심은 모발의 90% 정도는 잘 산다고 그러는데 FUE 하나씩 이렇게 모근을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모근이 좀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착률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모발을 이식했을 때도 생착률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모발의 수술을 사실 이식할 수도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뽑는 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뽑는 이유는 가능하면 일자 흉터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인데, 하나씩 뽑는 걸로 FUT 전체적으로 스트립을 크게 띄어가지고 뽑는 것만큼의 숫자를 뽑으려면 정말 많이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FUE의 의미가 없습니다. 뻥뻥 뚫린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이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더 보기 싫은 흉터가 남게 돼요. 그래서 FUE라는 수술이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금씩 뽑는 모낭단위 작은 흉터 부위 이식이라든가 헤어라인 쪽이 아주 일부 M자라든가 조금 이식을 적은 수의 이식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FUE가 좀 하나씩 모발을 뽑아서 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좀 앞이마 라인이 많이 올라갔고 이걸 좀 내려야 된다. 앞이마 라인을 많이 내려야 되고 앞이마가 너무 넓다. 모발이 많이 필요하다. 혹은 정수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FUE보다는 스트립을 크게 띄어서 하는 FUT가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FUE가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이게 상업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씩 뒤에 일자로 수술에 대한 좀 공포가 있잖아요. 뒤쪽을 띄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수술이. 근데 사실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큰 수술이 아니고 모발을 하나씩 뽑는다. 그리고 일자 흉터가 남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FUE가 비용이 우리가 크게 절제를 하는 수술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뭔가 신기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혹하는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광고를 조금 FUE 쪽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량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는 FUT 일자로 크게 그냥 띄고 그거를 봉합하면은요, 나중에 일자 흉터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흉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수술을 해도 무슨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기간은 뭐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조금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지, 크게 무슨 뭐 한동안 뭐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좀 넓은 부위에 이식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FUE, 이렇게 넓은 부위에 대량으로 이식하시는 분들한테는 FUT, 크게 띄는, 스트립을 띄는 그 수술을 더 추천을 드리고, 조금 작은 부위에 그냥 수술을 하시는 분들, 조금 라인을 교정하거나 뭐 그런 정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씩 모낭을 빼는 FUE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그림에서요, 왼쪽에 이렇게 좀 빨간 걸로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은 게 FUE예요. 이 글씨가 좀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일자로 띄고 봉합을 한 게 FUT입니다. 수술 후에 이런 모습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FUE를 한 부분이 이렇게 삭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자라고 상처를 가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상처라든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FUE를 선택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더 수술하는 시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면서 힘들어요. FUE 받으시면. 자, 그럼 질문들 들어온 내용을 조금 볼까요? 네. 디귿 기억님께서 이식된 모발 생존기간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뒤쪽을 뽑아서 앞쪽에 이식을 하죠. 모근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생존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뒤쪽에 있는 모발은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주로 우리가 나타나는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다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탈모는 원형 탈모 같은 게 아니라 대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주로 앞머리라든가 가운데 쪽이라든가 아니면 드물게 약간 옆쪽까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뒤쪽은 사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뒤쪽은 호르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세가 드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뒤쪽 모발은 많이 잘 유지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모발에 앞에 옮겨 심어도 이 뒤쪽 모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옮겨 심은 머리는 거의 평생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에 뭐 노화 진행이 빠르거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앞쪽 머리, 이식한 머리도 뭐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모발의 생존 기간이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라그라 돈가스님, 뒤쪽 머리 뽑힌 부분은 머리가 안 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모근까지 뽑아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FUE보다 FUT, 스트립을 뽑는 게 더 깔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띈 다음에 봉합을 해버리거든요. 약간 일자 흉터만 남아요. 근데 FUE라고 해서 하나씩 뽑은 자리는 우리가 여드름 흉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뽕뽕 구멍이 뚫리듯이 중간중간 약간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 흉터가 다 남습니다. 그 자리에 머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안 나고 수치 성근 부분이 굉장히 넓게 퍼져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UT 스트립 띄는 수술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러블리원님, 저는 머리 수치 많은 줄 몰랐는데 미용실 언니에서 머리카락이 얇지만 수치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의지가 되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밑에 또 그 말씀 하셨네요.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잘 안 드시면 머리가 얇아져요. 그리고 머리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난번 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식사 잘 하시고, 특히 육류 같은 것도 잘 잡수시고요.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하시면 머리도 많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젊은 여성인들, 아주 20대인데도 다이어트 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 수치 적고 머리가 너무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식사 잘 하시고 영양 보충.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비타민 D 먹는 거 보여드렸죠. 영양 보충 잘 하시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좋아집니다. 고기 드셔야 돼요, 러블리오님. 그 채식만 해가지고 혹은 생식이나 채식을 통해서 장수를 한다. 이건 아주 옛날 개념이고요. 현대적인 개념은 잘 드시고 나이가 들면서 약간 살집도 조금 있고 고기도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드십시오. 그게 건강 유지에도 좋고요. 예. 네, 취급주의님, 모근은 어떤 경우에 죽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예, 모근이 죽는 경우는 일단 어떤 물리적인 손상에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흉터가 생기면 그 자리에 모근이 흉터 조직이 된다. 화상이라든가 흉터 조직이 되면 모근이 죽는 겁니다. 그 모근이 죽을 수 있고요. 혹은 염증에 의해서도 모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형 탈모라는 걸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대머리하고 조금 다른 건데, 원형 탈모는 우리 피부 안에 이 모근 주변에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요. 염증 세포는 다시 말해서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 세포들이에요. 원래 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 세포들인데, 이 염증 세포들이 우리 머리털을 마치 병균인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게 원형 탈모입니다. 근데 이 염증 세포들의 공격이 이제 나중에 줄어들고 그러면 대개는 모근이 다시 납니다. 근데 이게 원형 탈모 기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염증이 너무 심했을 때는 모근 자체가 죽어요. 그럼 그 자리 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모근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손상을 받거나 혹은 어떤 염증에 의해서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모근이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하로님, 비오틴, 케라틴 영양제 보고 이건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 이거 방송에서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요. 죄송하지만 방송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네. 민두분들은 윈타오라님, 민두분들은 두피에 문신하면 그 자리에 머리카락 안 나나요? 아니요. 뭐 문신한다고 해서 머리가 안 나진 않습니다. 문신해도 머리 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문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투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타투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자리가 염증이 생기고 흉터처럼 변하면 그 자리는 머리 안 나죠. 하지만 타투를 했다고 해서 머리가 안 자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머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민두분이 두피에 문신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대머리가 되신 분들이 문신을 했을 때는 뭐 이거는 문신 탓이 아니라 그 대머리 자체 때문에 머리가 잘 안 자라겠죠.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제한이 있겠죠. 네. 에이스탁, 네, 주식연구소님 질문 주셨는데, 32세 여성입니다. 6개월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에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근데 머리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하면은 머리에 혹시 우리가 그 피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 균이 탈모를 조금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드름이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그런 증상이, 피지가 많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병원 가셔가지고요, 진료 받으시고 항생제 계통 약이나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머리를 묶어보면 수치 줄었다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약을 먹어야, 네, 약 드셔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한번 진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과 가셔가지고. 이 모발이식, 오늘 말씀드린 이 모발이식은 누구나 다 탈모가 있는 분들이 모발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모발이식을 가지고 탈모를 치료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제 가끔은 또 어떤 병원들은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중에 병원에 가면 대뜸 모발이식을 권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발이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발이식은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탈모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모발이식은 미용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탈모가 되고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벗겨지고 있는데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되는, 아니에요.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발이식만 해놓고 탈모 치료를 그냥 안 하면은요. 자, 이제 앞머리가 많이 벗어지신 분이 앞에다 모발이식을 했어요. 모발이식을 하고 머리가 잘 자라고 한 1년 지나니까 머리가 잘 자라, 잘했다, 내가 수술 잘했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 뒷머리를 띄어서 앞에다 놓은 털은 잘 살아있어요. 문제는 그 뒤쪽에 그 이식모를 받쳐줘야 되는 내 원래 머리가 점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식한 모발이 나비 리본처럼 남아있고 중간이 빈 살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머리털이 있는 이런 아주 웃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은 탈모 치료를 통해서 어쨌든 모발의 어떤 탈모 진행을 좀 막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모발이 좀 좋아지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마가 이미 많이 진행해서 너무 넓어서 탈모 치료를 잘하고 이제 탈모는 진행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이마가 너무 넓어서 이걸 조금 메꿔야겠다. 혹은 정수리가 많이 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는 털이 많이 길어지지 않아서 조금 내 굵고 이제 진한 털이 정말 내 원래 머리가 많았던 것처럼 좀 가렸으면 좋겠다. 어떤 미용적인 니드가 있을 때
그때 모발 이식을 해서 미용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탈모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 요즘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요. 앞머리 헤어라인 이식 많이 하시거든요. 이마가 좀 넓으면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 어떤 분들 얼굴 작아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 뭐 사각도 보톡스도 맞으시고 뭐 그런 방법, 뭐 얼굴에 이제 지방을 뭐 흡입하려고 하시는 여성들도 있으시고 그러신데요. 앞머리 헤어라인 모발 이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좀 넓으면서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은 앞머리 쪽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보다 저도 이제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탈모가 확 진행 안 되고 유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이마 넓이가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보다 이마가 좀 좁거든요. 이마 넓이가 넓어졌어요. 이마 넓이가 넓어지면 조금 이제 나이 들어 보여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도 이마가 너무 좁으면은 좀 보기 싫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약간 좀 젊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앞 이마 쪽에 좀 모발 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좀 젊은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취급주인님, 그래서 제가 모자 쓰고 다니면 학생으로 보고 벗으면 아저씨로 보인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탈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냐 안 들어 보이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런 어떤 미용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때 그때가 하는 게 이제 모발 이식이고요. 탈모 치료는 모발 이식과 별개입니다. 탈모 치료는 이식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탈모가 고민이라고 그러면 탈모 치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탈모 치료를 하면서도 뭔가 내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미용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모발 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아까 이제 FUE 사진을 조금 더 크게 이제 자세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에 우리가 FUE를 해야 되는 모낭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삭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온 분은 모발을 그렇게 많이 채취한 게 아니에요. 삭발을 더 넓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발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삭발을 안 하면 이렇게 모발 채취를 못 해요. 채취하는 부분에. 머리털이 길면은요, 펀치가 들어가는 그 방향을 의사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발을 하고 모근이 자라는 그 모근의 끝에 맞춰가지고 펀치가, 그 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발을 해야 됩니다. 삭발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삭발 부위가 좀 넓으면은 약간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죠. 그게 자랄 때까지. 네, 그 F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을 일자로 띄고 봉합을 하는 경우죠. 이렇게 수술 직후에 이렇게 봉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봉합 흉터가 일자로 남는데 그 주변 머리털이 덮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FUT 이렇게 스트립을 띄는 게 더 이렇게 깔끔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승철유님, 모발의 휴지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나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되게 모발의 휴지기가 휴지기가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긴 분이 있고요. 좀 짧은 분이 있고요. 탈모가 진행될 때는 휴지기가 점점 길어지고 모발이 잘 자라는 생장기라는 기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네, 체리님, 탈모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먹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탈모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일반적인 종합 영양제 잘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탈모 증상이 없는데 굳이 탈모약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특히 이제 남성 탈모약, 피나스테리드나 투타스테리드 같은 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약을 먹으면 모발이 좋아지는 모발 영양제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모발 영양제 아니고요. 뭐 그걸 먹어서 몸에 좋은 약이 아닙니다. DHT라고 하는 공격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받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전영수님,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 그런지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다시 발모되는 머리털이 점점 가늘고 푸석해요. 굵게 할 방법은 없나요? 네. 우리 몸에서 탈모하고 모발과 가장 밀접한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목에 있는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겨있는 기관이에요. 목 쪽에, 성대 앞쪽에 갑상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 조절을 하는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갑상선이. 근데 이제 많이 몸이 피곤하거나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어떤 면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갑상선염이 생기면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우리 전영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이 좀 푸석해지고 잘 안 자라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굳게 할 방법. 첫 번째, 갑상선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모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호르몬의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잘 드시고요. 갑상선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게 1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이제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좀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죠. 잘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갑상선 저하증 있으면 이제 조금 신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것도 안 하시게 되고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무기력감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단계의 운동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게 낮은 단계, 약한 강도의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서 잘 드시고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잘 드시고요.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은 이런 경우에도 모근에, 모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치료, 주사를 맞는다든가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모발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갑상선 치료를 빨리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내과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갑상선 치료 열심히 잘 받으시고 꼭 잘 쾌유하시길 빕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또 두 번째 주제가 노화 피부 치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 계통의 치료하고 우리가 써마지라고 대표되는 써마지라고 하는 그 고주파 계통의 치료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정한 이유가 저도 탈모 치료도 많이 하지만 제가 노화 치료를 또 많이 하거든요. 이 노화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는 내가 조금 거부감이 있고 실리프팅 같은 거 조금 무섭고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울세라가 좋다더라, 슈링크가 좋다더라, 써마지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뭐가 더 좋은가요? 저한테는 뭐가 더 맞을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진료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울세라하고 슈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울세라하고 슈링크는 초음파 계통의 치료고요. 써마지라는 거는 고주파 계통의 치료예요. 물론 울세라 슈링크 이외에도 초음파 치료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써마지 이외에도 고주파 치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름을 예를 들은 거고요. 초음파는 고주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주파는 전기죠. 초음파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이 초음파가 고주파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피부층에는 위에서부터 표피층, 뭐 진피층, 피하지방층, 그 아래쪽에 우리 근육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 피부의 표정을 만들고 노화 피부가 생기면 피부가 처지는 그 층이 있어요.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있거든요. 피하지방보다도 더 아래. 초음파는 이 스마스라는 아주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그랬냐면요. 초음파를 피부에다 접촉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스마스라는 층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진동을 시키면서 이 안쪽에 순간적으로 열을 만들고요. 그 열이 약간의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요. 피부의 아주 깊은 층에. 근데 우리 피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상처,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강도의 자극이 오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거, 우리 피부 탄력에 좋은 거, 콜라겐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스마스라는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잔주름을 만들고 하는 그 층에다가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피부를 더 탄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울세라 슈링크 같은 그런 초음파 계통의 치료고요. 고주파는 전기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요. 느낌이 약간 다리미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다 대고 고주파를 쏘면은요, 이 피부 안쪽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음파가 나가는 그 깊은 층에다가 점점의 상처를 만든다고 하면 고주파는 피부를 이걸 우리가 벌크 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넓은 부위를 달굽니다. 초음파보다는 깊이가 조금 얕아요. 초음파보다는 깊이가 조금 얕아서 넓은 부위를 넓게 달구는데 이 달구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온도,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대개 한 40도가량의 온도로 피부 온도를 올려주면은 역시 콜라겐 재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나 이런 초음파 치료가 리프팅 탄력 치료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김크리스탈님 지금 LD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피부 치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LDM이 초음파 맞습니다. 초음파 맞는데 LDM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슈링크나 그 울세라하고는 좀 달라요. 슈링크나 울세라는 이 깊은 층에 상처를 만들도록 돼 있는 우리가 그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초음파고요. LDM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약하죠. LDM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열감 정도지 그렇게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 하이프라고 하는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장비는 안쪽에다가 직접 상처를 좀 만듭니다. 훨씬 강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치료받을 때 조금 통증도 조금 있고요. LDM을 한다고 해서 어떤 리프팅 효과나 그런 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떤 LDM은 피부를 좀 밝아지게 하고 피부의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효과, 좀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 그런 거를 우리가 위주로, 물론 반복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노화 치료라는 개념하고 LDM은 조금 다르고요. 이런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 장비들은 이제 노화 치료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주파하고 초음파 중에 울세라 슈링크 종류하고 써마지 중에 나한테는 어떤 게 더 맞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조금 얼굴에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 살집이 좀 많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초음파 쪽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살집이 많고 그리고 처짐이 좀 많은 분들, 초음파 계통의 치료가 피부에 더 깊숙이, 아까 그 스마스라는 층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스마스라는 피부층이 뭐냐면은 안쪽에 근육하고 붙어가지고 위에 피부를 처지게 하고 어떤 표정주로를 만들고 뭐 그러는 층이에요. 스마스라는 층이. 근데 이 스마스라는 층까지 에너지를 도달시키는 장비는 초음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마스 위층에 바로 뭐가 있냐면 스마스 바로 위쪽에 지방층이 있어요. 피하지방이라는 층이 있는데 이 초음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방의 재배치라는 게 일어납니다. 위에 있어야 되는 지방이 아래로 쳐져요. 그래서 약간 그 지방을 조금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탄력 치료를 할 때, 모양을 좀 좋게 만들 때. 초음파는 이 지방층에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지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약간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한 부위에 지방이 좀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초음파 계통의 치료, 울세라나 슈링크를 막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위 지방이 줄면서 오히려 지방이 볼이 꺼지거나 이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받을 때 당연히 조금 이런 치료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치료를 받아야겠죠. 어쨌든 조금 얼굴에 그래서 약간 지방이 줄어야 되는 분들, 살집이 조금 있고 또 얼굴에 어떤 처짐이 심한 분들한테는 초음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저는 얼굴에 살이 좀 별로 없어요. 얼굴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리고 얼굴 안색이 조금 어두워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고주파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써마지 계통. 고주파는 초음파보다 조금 층이 들어가는 깊이가 좀 얕거든요. 약간은 표피에 가까운 층을 더 공략을 해가지고 그쪽을 좀 달궈주는데요. 당연히 깊이 들어가는 초음파도 치료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만 그 위에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밝아져요. 하지만 고주파처럼 직접 그 약간 위층을 그 타겟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색이 밝아지는 정도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고주파 써마지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써마지도 어떤 특정 부위를 막 집중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 지방이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가 초음파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얼굴에 살이 많이 없고 혹시 지방이 줄어드는 게 나는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고주파 계통의 치료, 써마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써마지가 됐건 초음파가 됐건 이런 리프팅 장비를 가지고 얼굴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리프팅 레이저라는 게 우리가 말은 리프팅이라고 붙이는데요. 리프팅이란 말은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고주파도 그렇고요, 써마지도 그렇고 울세라 슈링크도 그렇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진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에너지가 들어간 그 부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비닐 같은데 아니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삼겹살 구울 때요. 불판에다가 고기를 얹으면 고기가 오그라들죠. 작아지죠. 쭉 오그라들면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들어간 부위를 중심으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피부가 쫀쫀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피부가 탱탱해진다. 전체적으로 쫀쫀해진다. 근데 이렇게 피부가 쫀쫀해지면 당연히 좀 아래 뭐 지방이 처져서 지방이 좀 줄고 피부가 쫀쫀해지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리프팅이 아닌 약간 가짜 슈도 리프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약간 또 이게 병원들이 아무래도 광고를 하다 보면 조금 과장 광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치료를 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뭐 의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원장님 저 이거 하면은 이렇게 좀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 치료한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크리스탈님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 얼굴에 지방 이식한 사람들 많은 것 같던데 그런 분들도 써마지 이런 거 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지방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방 이식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지방 이식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느 정도 생착이 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내 살처럼 됐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해서 뭐 써마지나 뭐 울세라 슈링크 못할 이유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아까 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그냥 이게 치료를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 부위를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술을 받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네, 네, 배는, 우리 비욘디 PD님이 이거 쓰셨나봐요. 배는 초음파 안 될까요? 했는데, PD님, 배도 초음파 합니다. 예, 배도 초음파, 복부 초음파 해가지고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도 이 초음파 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이 효과가, 초음파 효과가 이제 약간은 줄어들지만 진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배가 확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거는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고 해야 되고요.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다 하는데 했더니 내가 전에 배가 이렇게 좀 뱃살이 있었는데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했더니 뱃살이 약간 처지고 살이 좀 늘어지고 남은 지방이 조금 더 신경 쓰인다. 그럴 때는 초음파 같은 치료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파요. 배에다 지방 줄이는 초음파. 배를 복부를 주먹으로 계속 맞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할 때. 네. 저 인시즌 77님 색소 침착도 좋아질까요? 하셨는데 이 초음파도 그렇고 고주파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색소 침착이라든가 점이나 잡티를 치료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색소 침착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얼굴 빛깔, 쉽게 얘기하면 그 때깔이 좀 밝아지죠. 하지만 잡티가 없어지거나 점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또 장점도 있어요. 우리 기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IPL이라든가 이런 잡티를 치료하는 레이저를 하고 기미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색소의 어떤 어설픈 색소세포의 자극은 그 색소세포를 더 환하게 해요. 앵그리 셀을 만들어요. 나는 그냥 원래 기미만 그냥 살살 만드는 적당히 기미 만들고 있는 세포인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치료하겠다고 막 건드려요.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색소를 더 만들어야겠다.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어버려야겠다. 앵그리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주파, 초음파 모두 그렇지만 특히 초음파. 고주파는 약간 열은 이런 기미세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기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뭐 슈링크라든가 뭐 울세라라든가 이런 거는 리프팅 치료를 하실 수가 있죠. 한다고 해서 기미가 진해지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꾸로 그걸 한다고 해서 색소 침착이라든가 뭐 잡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와칸 엘님께서 쌤은 얼굴에 어떤 화장품 쓰고 계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보습제는 정말 열심히 바릅니다. 보습제 열심히 바르고 저는 이제 뭐 거의 진료실에만 있으니까요. 햇빛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또 취미가 제가 이제 제 나이 정도의 의사들이 골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싫어가지고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 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도 안 치고 그러니까 햇빛 볼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선크림도 잘 안 바릅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만 선크림을 좀 바르고요. 햇빛을 많이 볼 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보습제는 정말 열심히 바르고요. 특히 저는 보습제를 아토피용 보습제를 쓰고 있어요. 김크리스탈님 뭐 선생님 보습제 뭐 쓰시는데요? 궁금해 하셨는데 이런 거 뭐 제품명 말씀드리는 건 선정 같아서 제가 좀 그건 그렇고요. 근데 보습제라고 하시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이 쓰시는 수분크림 있죠? 어떤 분들은 수분크림을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수분크림은 보습제 아니에요. 수분크림은 약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느낌을 주는 그 크림으로 쓰는데 사실 그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게 그러면 여성분들이 수분크림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촉촉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내 피부에 수분이 들어갔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수분크림에는요.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요.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수분크림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습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습제 제품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보습제를 그 아토피 아이들이 쓰는 혹은 피부가 많이 건조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보습제, 어떤 여성용 화장품이 아니라 진짜 보습제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따비님 제로이드 제품 보습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제로이드 제품이 되게 제로이드 라인 중에도 보습제가 아닌 라인이 있어요. 뭐 여드름용 라인이나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제로이드에서 나오는 뭐 크림이나 로션은 보습제죠. 러블리원님 선생님 말씀하셔도 돼요. 아토팜 뭐 하셨는데 아토팜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거는. 네. 킴나나님 보습제 바르고 더 건조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었군요 하셨는데 아마 제대로 근데 보습제도요, 이게 제형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제형이 로션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고, 오인트 타입이 있는데,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이 로션 타입을 바를 경우에는 이게 너무 묽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더 건조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혹은 아예 보습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수분크림 같은 걸 발랐을 경우에는 바르고 잠깐은 좋지만 좀 이따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크림 타입이나 오인트 타입의 보습제를 바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보습제만으로는 안 돼요. 보습제만으로도 안 되고 요즘 날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건성습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집안에 가습기 같은 거 좀 틀어두세요. 환경 자체가 너무 건조할 때는 보습제 가지고 안 돼요. 보습제는 우리 피부를 좀 좋아지게 하고 피부에 있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피부에 수분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피부에 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도 좀 잘 드시고 가습기 같은 거 좀 틀어두시고 그런 게 좀 좋죠. 호호바 오일 보습제를 어떤가요? 하고 추추님 질문하셨는데요. 굳이 호호바 오일 이런 거 바르지 마시고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 바르시면 됩니다. 보습제 요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의 그 지질 성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일을 바르고 나서 여드름이나 다른 트러블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보습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타필 피지오겔 가끔 쓰긴 하는데요. 이거 뭐 약간 스무고개 같은데 세타필 피지오겔 아니고요. 저는 주로 제로이드 제일 많이 씁니다. 제로이드하고 저는 아더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습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김나나님 수분크림 바르고 너무 건조해서 세타필 크림 듬뿍 발랐더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러블리님 화면 자꾸 블랙아웃. 오늘 저기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오늘 저기 유튜브가 상태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좀 자꾸 블랙아웃 되고 이런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PD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잘못인 것 같아요. PD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리처님, 지성 피부에 로션 발랐는데 뾰루진 않는데 바른 로션이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피부에 우리가 로션이나 보습제는 당연히 기름 성분이 들어가요. 지질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우리 피부에는 그 세라마이드라는 지질이 있고요. 지방산이라는 지질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라는 지질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기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돼요. 대개 이게 1대 1대 3 정도 비율이거든요. 적절한 비율로 이게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틀려요. 나이가 들면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더 많이 좀 부족해지게 돼요. 어렸을 때는 세라마이드라는 건조한 사람들 세라마이드가 좀 부족하게 되고 나이대에 따라 좀 틀린데 이 기름을 그냥 무작정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이 비율이 잘 안 맞는 기름을 바를 경우에는요 피지 분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제가 아토피용 보습제를 바른다고 한 이유가 아토피용 보습제가 어떤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지질의 조성을 되게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성용 화장품 같은 것들보다 거기다 이제 아토피용 보습 또 하나는 로션을 바르고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기름의 성분 자체가 그 비율이 맞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로션에 들어간 여러 가지 향이라든가 방부제 같은 것들, 보존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도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접촉 피부염 학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접촉 피부염 학회가 있는데 접촉 피부염 학회는 매년 올해의 안 좋은 물질을 하나씩 뽑아요. 아마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가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내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이 트러블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션을 바르고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시면은 이런 어떤 기름 조성이 좀 안 맞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로션에 들어있는 향이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리처님하고 조금 맞지 않았거나, 물론 이런 요인이 아니라 당시에 뭐 리처님이 잠 많이 못 주무시고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아토피용 보습제 잘 바르시면 하여튼 좋습니다. 네. 궁금증들이 되게 다양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보다 다른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카님 다크서클 어떻게 없애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다크서클 있으면 뭐 연어 먹으면 다크서클 없어진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색소. 색깔 자체가 어두운 거죠. 두 번째, 혈관. 눈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많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꺼짐. 네. 눈밑이 많이 꺼지면서 그늘이 져가지고 다크서클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뭐 이게 치료를 한다, 그게 안 돼. 대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두세 가지가 같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색소. 특히 색소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아토피가 있는 분들, 혹은 비염이 있는 분들, 눈이 가려워서 자꾸 눈을 만지시는 분들, 아토피가 있으면은 되게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있거나 그러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눈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만성적으로 눈을 자꾸 만지게 되면 눈밑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눈 밑에 나이가 젊은 20대인데도 깊은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 데니몰간 주름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주름인데 그런 주름이 생기면서 그 자리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고 색소가 있고 이런 분들 다크서클이 있을 때 이제 색소가 있으면은 내가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미 진해진 색소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레이저 치료를 백날 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계속해서 만지기 때문에. 아토피나 비염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만지면서 색소가 계속 진해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아토피나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알레르기 약이라든가 뭐 이런 아토피나 비염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색소를 좋아지게 하겠죠. 혈관. 눈 밑에 붉은 혈관 혹은 은근히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거 사실 의사들도 이거 잘 인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눈 밑에 푸른 혈관. 집에서 거울 보시면서요. 눈 밑을 이렇게 살짝만 당겨보세요. 살짝 당겨보시면은 눈동자를 중심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푸른 혈관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이 눈 밑으로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 푸른 혈관이 또 눈을 어둡게 만드는데 아주 큰 요소입니다. 그것만 치료를 해줘도요, 눈이 굉장히 밝아져요. 이 푸른 혈관은, 이건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이 푸른 혈관은 치료를 해도 뭐 어떤 눈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 눈 밑에 푸른 혈관이 있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눈 약간 눈꼬리 앞쪽에 붉은 혈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붉은 혈관은. 눈 밑에 꺼져가지고. 그리고 눈 밑에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꺼져서 눈 밑이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그늘이 져서 또 어두워 보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조금 그 자리를 채워주는 필러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크서클을 치료할 때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거 가지고 하나만 뭐 내가 하면 될까? 그렇게 안 되고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그분의 형태에 맞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해서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또 잘 치료하고 좋은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익스텐션 라이프님, 아토피가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서 두피를 많이 만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 계속 만지는 긁는 자극에 의해서도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머리가 가려워서 자꾸 이제 긁고 하면 염증이 심해지죠. 그럼 염증 반응 때문에 또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하신 분이 자꾸 머리를 만지는 습관이 있고 머리가 가려워서 만지게 되면은요, 꼭 아토피, 이 두피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따비님, 지루성 두피 때문에 비듬이 너무 심해서 비누로 머리 감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얼굴에 여드름도, 만약에 따비님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진짜 기름기가 많고 뭐 머리가 기름 때문에 막 떡지고 이런 분들은 비누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에 여드름 같은 건 없고 그런데 두피가 좀 붉어지고 잘 가렵고 그러면서 뭔가 각질 같은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기 때문이 아니라 두피가 너무 건조하고 민감해서 생기는 민감성 지루성 두피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비누로 머리 감으면은 두피가 더 민감해지고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비님 본인의 어떤 피부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분이 네, 전영수님. 선생님, 스티바의 연고 바르는데 다음날 실내에서도 선크림 발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형광등이나 혹은 뭐 할로겐 등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우리 피부 노화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스티바를 바르면 피부 장벽이, 피부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좀 얇아져요. 그러면서 어떤 그 광에 대한 광방어 능력이 피부가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스티바 바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낮에 실내에 계시더라도 선크림을 좀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스티바 바르시면 안 되고요. 슈츠님, 수분 부족 지성 타입의 스티바 A 써도 괜찮은가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인데도 스티바 A 써도 뭐 피부 튼튼하고 괜찮으신 분들 계시고요. 뭐 평소에 피부가 튼튼했는데 스티바 A 썼더니 막 갑자기 가렵고 따갑다 이런 분들 계시니까요. 그거는 써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시는데 만약에 너무 자극이 심하면 억지로 쓰시지 마세요. 스티바 A가 꾸준히 잘 쓰면 효과가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꾸준히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스티바 A 냄새도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사실 스티바 A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냄새 별로 좋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도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티바 A를 무슨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약인 것처럼 맹신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치료 보조제로 맞는 분들만 쓰시면 돼요. 등드름을 혼자서 짰는데 짠 부위가 검붉고 켈로이드가 생겼어요. 피부과에서 제거가 가능한가요? 제거는 못하고요. 켈로이드가 이미 생기고 흉터가 생겼다면 제거는 못합니다. 제거는 안 되지만 그거를 완화시켜드리고 개선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튀어나오고 단단한 켈로이드가 생겼으면 우리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 약을 그 자리에 주사하면 켈로이드가 좀 들어갑니다. 부드러워지고요. 그 자리가 검어지고 막 붉은 혈관이 많아지고 보기가 싫게 됐으면 레이저 치료 통해서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뭐 완벽하게 제거는 잘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저기 58분이 지났네요. 와카님, 쌤은 경락 마사지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태국 갔었는데 태국 갔더니 마사지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뭐 태국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그 방콕에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길이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1시간 동안 발 마사지를 받는데 250바트예요. 250바트면은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7,000원? 그 태국에 가가지고 방콕에서 저렴하고, 근데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데 대충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렴한데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태국에 있는 동안 1일 1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마사지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경락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가 어떤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런데 뭐 그 뭉친 데를 풀어주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얼굴 사이즈를 작아지게 한다. 뭐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리프팅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특별한 무슨 우리 뭐 한의학적인 무슨 기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락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는 어떤 릴렉스, 우리가 편안한 휴식,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뭉친 부위를 좀 풀어주고 아픈 데를 좀 풀어주고 그런 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비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계면활성제 없는 클렌징 폼이 있나요? 했는데요. 계면활성제가 없는 클렌징 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면활성제라는 거는요, 계면활성제가 많은 이제 그 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꼭 안 좋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의 모든 화장품이라든가, 거의 모든 뭐 클렌징 폼이나 모든 거에 계면활성제하고 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계면활성제 이콜 세제, 뭐 세정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다른 얘기고요. 계면활성제는 어떤 서로 다른 물질들을 좀 잘 섞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면활성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화장품이 제품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 붕붕 뜨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분리가 되고요. 계면활성제가 정말 없는 걸 쓰시려면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자기가 잘 섞어가지고 바로 쓰고 버리고 하셔야 돼요. 계면활성제 없는 클렌징 폼은 없는 것 같은데,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조금 좋은 그 트러블을 덜 만드는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조금 저가요. 우리가 뭐 SLS라든가 이런 아주 그런 계면활성제가 있죠. 그런 좀 안 좋은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계면활성제가 들은 클렌징 폼,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님, 마지막에 슈링크 울세라는 어느 정도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받아라, 이 결론이 난 건 없어요. 그 어떤 병원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라, 뭐 2주에 한 번씩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슈링크나 울세라는 피부에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안쪽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당장은 이게 좋은데 너무 자주 받았을 때 혹시나 그 안에 신경이라든가 뭔가 안쪽에 우리 몸의 어떤 그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가 혹시 다치거나 손상이 나중에 몇 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를 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서는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나서 하시도록 안내를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유지 치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너무 많이 처진 분들 혹은 특정 부위에 어떤 지방을 좀 녹이고 올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한 1 내지 3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받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크미님, 나이 들어 생기는 목에 세로줄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지 못하지만 많이 완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거기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보톡스 치료 받으시면은요, 목에 이렇게 구스넥, 거위목이라고 해서 서양 할머니들이 이게 특히 많으시죠? 쭉쭉 이렇게 늘어지는 뭔가 이렇게 잡히는 주름이 있는데 그거 많이 줄어듭니다. 그건 보톡스 치료로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제가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답 못 해드린 거는 다음번 그 시간에 또 일주일 후에 수요일날 낮에 또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금 또 다른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